안녕하세요. 오래 사다 보면 별꼴을 다 겪는다. 저는 구작 30대 후반의 나이에 어이없는 일을 겪고 정신이 아주 탈탈 털리게 된 평범한 여성입니다. 믿는 도끼 발등 지킨다는 말이 있죠. 저는 저에게만큼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고 있던 남편과 시댁에 배신을 당할 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충실하게 대했던 시모와 남편이 다른 마음을 품게 될 줄 누가 알게 했겠습니까?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인 거지요. 저는 울릉도에서 태어나 어부인 친정 아버지와 음식점을 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더 애틋한 마음을 품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어머니도 힘들게 저희를 키워주셨지만 아버진 배를 타고 다니며 힘든 일을 많이 겪으셨거나게 쉬운 일이 없었을 테니까요. 아니에요. 항상 몸성한 것 없고 아픈 아버지를 보면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 와중에 아버지는 어렵게 돈을 벌어 저희 3남매를 대학까지 보내주셨죠. 아버지를 보며 결혼은 친정에 잘하는 남자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것은 20대 후반이었고 나와 건실한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저와 만났을 땐 세무사 공부 중이었죠.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저와 사귀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그런 남편을 뒷바라지 해주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남편이 너무 좋았고 남편도 저를 무척 좋아해 주었으니 서로 헤어지는 것은 아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이미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있었고 모아놓은 돈도 꽤 되었기 때문에 남편이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었어요. 세무사 시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남편을 만나 알게 했어요. 1차 합격률이 10% 30% 밖에 안 되는 매우 어려운 자격증이다. 그요. 남편은 1년을 꼬박 준비했고 1년에 한 번뿐인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동시에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험에서 1차는 합격했지만 2차는 아쉽게도 떨어졌어요.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1차를 붙으면 그 다음에는 1차를 치지 않고도 2차 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덕분에 남편은 온전히 2차 시험에만 매진할 수 있었고 그 결과 2차 시험에 최종 합격하여 세무사가 되었어요. 거의 10% 합격률에 성공한 남편은 무척 좋아했죠. 그러면서 저에게 모두 다 당신 덕분이라며 절 안아주며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2차 합격 발표 날 남편의 행복한 얼굴을 앞에 두고 저는 무척 고민하고 있었어요. 바로 제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막 시험에 합격한 남자에게 곧 아빠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 말이 얼마나 부담스럽게 들릴까?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언제 이야기를 해야 하나 고민만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제게 합격한 날 프로포즈 하더군요. 합격을 하면 당신에게 결혼하자고 이야기하려고 했다고요. 그 이야기에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남편에게 제가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렸습니다. 나 사실은 당신 아예 임신했어.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나 이야기 못하면 어떡하나 하고 결국 말을 잇지 못하는 제게 남편이 놀라며 좋은 일을 항상 같이 온다더니 그것도 너무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아이도 내 합격날 우리에게 와요. 주었으니 행운의 아이가 될 거야. 정말 당신 만나고 나는 너무 좋은 일 많이 있는 것 같아. 남편의 그 말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친정 아버지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울릉도로 갔습니다. 사실 우리 친정에서도 남편에게 굉장히 잘해주었어요. 합격 전 남편이 공부할 때부터 친정 아버지가 남편을 보러 항상 울릉도에서 육지까지 친히 나오셨어요. 제가 남편과 함께 간다고 해도 괜히 공부하는 사람 시간 빼앗는 거 안 되다며까지 타고 나오셨죠. 그리고 항상 남편에게 공부하느라고 고생한다며 맛있는 것을 사주시고 몸보신까지 시켜주셨어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공부하느라 힘들지만 그래도 지금 고생하면 나중에 좋은 날이 있을 거야. 난 자네가 잘할 거라고 믿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자네가 해온 걸 믿는 거야.
그러니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힘내게. 아버진 잔정이 많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일 뿐인데 하는 일이 힘들어서 사람들이 착각할 때도 있지만 말을 꺼내보면 이보다 더 부드러운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그렇게 우리가 친정인 울릉도까지 가서 아버지에게 결혼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본인 일처럼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세무사 합격 소식을 함께 들어서 그런지 두 분 다 너무나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게 아버지의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계획에 없는 임신을 하게 되면서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한 집이 급했는데 제가 살던 집은 원룸이나 다름없는 작은 전세방이었고 남편은 그 당시 시댁에 살고 있었지만 시댁 자택도 그리 넓은 평수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막 일을 시작하는 단계였고 당장 돈이 모일 리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어정쩡하게 집을 옮기는 것도 걱정되는 이제 일이었죠. 막상 7개월 뒤면 애가 태어나는 날이니까요.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는 대로 움직일 수 없었고 1년까지 이사는 생각하기도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흔쾌히 도움을 주셨습니다. 신혼집을 구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전세집의 보증금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아버지가 도와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세 식구가 살만한 평소의 집을 얻을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집 살 때 도움을 준다고 했을 때 저희 남편이 호언장담을 하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여태껏 이 사람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이제 저도 합격해서 세무사가 되었으니 이 사람과 태어날 아이를 위해 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제 주변 사람들 힘들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할게요. 저희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간 이 일에 대해 꼭 보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급히 결혼식을 하고 새로운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세무사 회사에 취직해 수습으로 일하다가 정식 세무사 직원이 되었죠. 개업을 하고 싶었지만 없으니 여기서 돈 벌어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 저희끼리 이미 끝낸 상태였습니다. 이때는 저도 남편도 으쌰으쌰 열심히 힘내자는 분위기였어요. 솔직히 여태까지 힘들었고 아이 나오면서 또 힘든 일이 남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저는 남편과 함께 일어나는 힘든 일을 모두 이겨낼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착각이라는 걸 곧 깨달았지만 저희 친정에서 우리의 결혼을 축복해준 것처럼 시댁에서도 저희의 결혼과 임신 소식에 굉장히 축하를 해주었어요. 게다가 남편의 합격을 전했을 때 시모는 제게 엄청 영광이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어딜 가든 제가 복덩어리인 것을 아며 데리고 다니며 칭찬하기 바쁠 정도였죠. 결혼을 하고 천명절 때 시댁 친지 댁을 갔었는데 시모는 다른 친척분들에게 절 소개하시며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우리 며느리예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나. 그 이야기에는 남편과 저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믿음이 가득했죠. 아유, 며느리 잘 들였네. 정말로 자네 말대로 복덩어리가 봐 그러니까요. 요즘 세상에 어떤 젊은 여자가 뒷바라지에 가며 내조를 해요. 약삭 빠른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며느리 같은 사람도 없어요. 며느리가 잘해줬으니 우리 아들도 합격한 거지요. 그렇게 다른 분들께 자랑하던 시모는 저희 친정에서 신혼집 살 돈을 보태준다는 말에 너무 감사하다며 제 손을 꼭 잡으며 그러더군요. 지선아, 내가 너와 내 아버지에게 받은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까 모르겠다. 우리 사정 생각해서 그렇게 해준 거 너무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너희가 이렇게 번듯하게 살 수도 없어 거야. 대신 내가 너한테 잘아. 내 딸처럼 잘해줄게. 이 은혜도 언젠간 갚아줄 거야. 용선이, 너도 앞으로 내 아내에게 잘해줘. 알았지? 사실 시모가 이렇게 고마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시댁은 생각보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거든요.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 가난해 남편은 힘들어했고 그런 가족을 위해서 머리가 좋았던 남편은 세무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던 거였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 친정이 시댁을 도와주니 당연히 고마워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죠. 시모 옆에 있던 신우도 그런 제가 대단하다며 한마디 거들었어요. 옳게도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지?
난 돈 주고 하라고 그래도 못할 것 같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 공부하는 동안 음식도 해주고, 공부하느라 바빠서 연락 없어도 충분히 이해해주고, 공부하는 데이트까지 할 정도면 진짜 대단한 거지. 그러고 보니, 올케, 혹시 SNS 하는 거 있어? 전 계정은 있긴 한데, 잘 사용을 안 해요. 바쁘기도 하고, 신경도 잘 못 쓰고, 사진 같은 거 올리는 것도 서툴러요. 아쉽네. 동갑인데,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 그런데 멀리 있으니까 SNS 사진 공유하면서 지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친구 추천 뜨니까 친구 추가해 놓을게. 거짓말 조금 보해서 친구 같은 시누이, 그리고 제게 친절한 시부모님까지. 정말 완벽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댁 가족과 함께 있으면 저에 대한 배려가 대단했어요. 게다가 혼인신고를 했을 때도 시모가 저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둘이 드디어 정식 부부가 되었으니 앞으로 싸우지 말고 백년해로 하거라. 결혼식 때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혼인 신고할 때 미리 이야기해주고 싶어. 영원히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시모의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시댁에 인정받았다는 기분과 함께 지난날의 고생을 보상받았던 느낌도 들었거든요. 사실 어떤 여자가 공부하는 남자 뒷바라지하며 행복만을 느꼈겠죠? 사실 저도 행복한 마음보단 불안한 마음이 더 많았어요. 그때는 사랑으로 이겨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결과에 저 또한 벅찬 감정을 느꼈던 거예요.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며 돈을 벌기 시작하자 점점 상황은 바뀌어져 갔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말이죠. 그 시작은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였어요. 시모의 생신날, 저는 시모를 집에 초대했습니다. 물론 시부와 시누이 아지 함께 초대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저도 시모의 칭찬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그분에게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생신날에는 항상 제가 차린 미역국과 음식들로 대접을 해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남편을 제외한 다른 식구들이 모두 저희 집에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내가 얼마 전에 동창회 갔는데 세상에 내 친구네 며느리가 용돈을 100만 원을 줬대. 솔직히 나도 우리 아들이 돈 안 벌 땐 돈 받는 것도 미안했는데 지금은 아니잖니. 아들이 얼마나 많이 버는데 용돈이 꼴랑 50만 원이 뭐냐? 저번에도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넌 전혀 눈치 못 채더라. 눈치가 없는 건지 해주고 싶지 않아서 무시한 건지 모르겠지만 난 너랑 우리 아들 결혼한 거 솔직히 후회가 된다. 지금이야 우리 아들이 돈을 더 많이 버는데 왜 내가 이런 말을 너한테 눈치 봐가면서 해야 하니? 우리 아들이 너 만나기 전에 합격했으면 솔직히 너랑 결혼 안 시켰을지 몰라. 물론 내 입장에선 서운하겠지만 엄연히 따지면 우리 아들 머리가 좋아서 합격한 거잖아. 우리 아들 머리가 나빴으면 내가 아무리 내조했다 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었겠니? 그래, 맞아. 올게, 솔직히 너무 하잖아. 오빠가 이젠 더 많이 버는데 용돈 정도는 조금 더 줄 수도 있지? 엄마한테 계속 그런 말하게 만드는 것도 옳고 잘못이긴 해.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너무 화가 나더군요. 저희가 용돈을 드리고 있지만 결혼은 남편의 씀씀이가 커져서 드릴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있긴 했어요. 게다가 결혼하면서 시댁에선 돈 한 푼 안 보탰으면서 용돈을 운운하는 게 너무나 어이가 없었거든요. 시댁에는 한 달에 50만 원씩을 드리고 있었고 친정에는 매달 150만 원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친정에 돈을 더 많이 드린 이유는 아빠가 우리에게 주신 신혼집에 대해 우리 부부는 매달 100만 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양가 집안에서 공평하게 50만 원씩 용돈을 드린 거였거든요. 양가 집안에 50씩 드린 것도 빠듯한데 뭐가 저렇게 부족하다고 때리르니 참 황당할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였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우리 살림도 빠듯해요.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용돈을 올려달라는 소리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하여튼 싹둑대기 학은 됐다. 됐어. 내 치사해서 안 받겠다. 이날 이후 어머님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뀐 건 시모만이 아니었어요. 시모와 마찬가지로 남편도 점점 변하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나와 친정에 잘하겠다며 호언 내린 장담했던 건 우습게도 유통기한이 있는 모양이었어요. 저도 그 말을 완전히 믿은 게 아니었어요. 충분히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남자들이 의뢰하고 결혼하면 그렇잖아요. 세탁해 놓은 양말 하나 찾지도 못하는 남자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남편의 변화는 그런 애교 수준이 아니었어요. 더 열받는 건 제가 아닌 저희 아버지를 향한 태도가 바뀐 부분이었어요. 아버진 한 번씩 볼 일이 있어서 육지에 들어오실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집으로 모셔서 편하게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매번 나오시는 것도 아니고 병원 가려고 나오시는 건데 몸이라도 편하게 계셨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물론 아버진 싫어하셨습니다. 딸 마음은 다르잖아요. 게다가 저희를 그렇게 많이 도와주셨으니 남편도 제 마음과 같다고요.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은 점점 아버지의 방문을 싫어하더라고요. 하루는 친정 아버지가 일하시다가 어망에 걸려 발가락이 절단되어 큰 수술을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능도 내에서 큰 수술할 수 없어 육지에 있는 병원까지 오시게 됐어요. 입원하신 동안은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병간호를 했습니다. 대학 재학 후 자취를 위해 울릉도 밖으로 나온 막내 남동생과 같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퇴원 후였습니다. 스스로 경과를 보기 위해 당분간 울릉도로 돌아가지 못했고 여기서 최대한 안정될 때까지만 있기로 했죠.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 아버지 모시기 위해 남편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버지 발가락 절단 수술한 거 알지? 울릉도 당분간 못 가는데 우리 집에서 아버지 모시면 안 될까? 2주 정도 있다가 의사가 허락하면 울릉도로 돌아가실 거야. 여보, 잘 생각해봐. 우리 집도 그렇게 큰 편 아니야? 장인 어까지 계시면 힘들기도 할 거고. 게다가 몸이 성한 사람도 아니고 거의 불편한 분을 어떻게 집에서 봐? 그동안 입원에 시키는 게 맞지? 입원이 더 이상 안 된다고 해서 나오시는 거잖아. 그리고 당신, 너무하지 않아? 아버지가 남도 아니고 그렇게 차갑게 말하는 거 솔직히 엄청나 서운하거나 때도 집에 못 오게 했잖아. 내가 언제 시댁 식구들 집에 오는 거 못 오게 한 적 있어? 왜 당신 우리 식구들 집에 오려 갈 때마다 그 난리야? 아니야. 우리 집도 좋은 거 아닌데. 묻고 가시게 하려니 죄송해서 그렇지. 대접도 제대로 못하느니 아예 안 받는 게 낫지. 내가 뭐 내치자고 말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화를 내? 어이없는 그 말에 화를 내다. 저는 제 풀에 지쳐 애들을 남편에게 맡기고 동생 자취방에서 아버지를 모시기로 했어요. 이 집에 와서 남편 놈의 저런 표정과 생각을 아버지에게 들키는 것보다 낫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주말을 포함해서 며칠간 아버지의 간호를 하기로 합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몰랐죠. 저한테 아무 말 없이 애들 둘을 시호에게 맡길 줄은? 평일에는 제가 낮에 아버지를 돌보고 동생이 저녁에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제가 집에 가서 반찬을 하고 애를 봐야 하니 동생이 아버지를 간병하게 했지요. 토요일 저녁 집에 오니 시모가 집에 있더군요. 그리고 관으로 서는 절 보더니 열받아서 벌거상기된 얼굴로 제게 짜증을 냈습니다. 너 도대체 뭐 하는 애냐? 어딜 돌아다니느라. 애들이 시댁에 맡겨놓고 나갔다 들어와. 너 때문에 늙은 내가 이게 무슨 고생이냐? 며느리한테 대접받으며 살아도 모자랄 나이 손주들 뒤치다꺼리나 해야 하겠냐? 잘 생각해봐라. 내가 어딜 가서 이만한 남자 데리고 살아. 분에 넘치는 줄 알면 시댁에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정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 혼자 나갔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했거든요. 저는 차분하다 못해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친정아버지 발가락 절단 수술하고 저희 집에서 모시려고 했는데 남편이 몸 아픈 사람을 집에서 어떻게 모시고 병원에나 입원시키라고 해서 결국 동생네 모셔다가 관하고 이제 오는 길이에요. 친정아버지가 발가락 절단을 했다는 이야기에 시모는 제게 화를 내려다가 깜짝 놀란 듯 아무 말 못하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어디 놀다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남편은 이런 이야기조차 시호에게 제대로 하지 않고 아이를 맡긴 거였어요. 그걸 생각하니 정말 화가 났지만 꾹꾹 눌러 담아 참았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시호에게 말했죠. 어머님이 아들을 잘 두셨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하는 거 보니까 어머님 아프셔도 똑같이 할 것 같네요. 친정아버지 저희 집에서 안 모시고 동생 집에 모시게 돼서 제가 병관놀, 남동생과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됐거든요. 제가 친정아버지 병수발 드는 동안 남편이 애들 봐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님한테 맡길 줄을 몰랐네요. 어머니 말대로 남편이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마누라 짐도 덜어주고 제가 잘해야겠어요. 솔직히 친정아버지 집에 모시지 말자고 했을 때 서운한 마음도 들었는데 나중에 시부모님 아플 때도 집에 모시지 말자고 할 것 같아서 제가 별말 안 했어요. 수기를 박는 제 말에 시모는 본인의 심장의 못이 바뀐 것처럼 충격적인 표정을 짓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짐을 챙겨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었어요. 남편에게 그럴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만약 똑같은 상황이 시부모에게 닥친다면 저도 남편과 똑같이 행동할 거라고. 제가 선전보고한 것과 다름이 없었거든요.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자기 눈에 피눈물 날 각오는요. 해야 하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남편과 또 싸우게 됐습니다. 마음속으론 참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그 일은 남편도 미안하게 생각됐던지 제게 한껏 미안한 얼굴로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의 빚이 있었어요. 친정 아버지를 그렇게 대접도 못하고 보낸 것이 너무나 미안한 마음에 결국 추석 2주 전에 문자를 쓰고 울릉도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결혼 전과 결혼 1년 차인 울릉도를 더 자주 갔다고 생각할 정도로 최근에는 울릉도를 가지 않았거든요. 특히 결혼 후에는 2번 정도만 갔었고 나머진 죄다 못 갔습니다. 주말에 시간을 내서 가려고 해도 남편은 중요한 사람을 만나 한다며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갈 수도 없었죠. 주말에 자주 시간을 비우니 결국 저도 답답한 마음에 이 남자가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소소 사람을 붙여서 뒤를 캐고 다닌 적도 있었지만 여자를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대신 남자들만 주구장창 만나며 돌아다닌 걸 알게 됐죠. 흥신소에서 사진을 보내왔을 때도 별 생각 없이 남편이 일 때문에 만나는 의뢰인이 멋대로 생각했어요. 여자를 만나는 것도 아니니 제가 화를 낼 일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답답해하긴 했지만요. 그래서 이번엔 큰마음 먹고 남편에게 말할 거였어요. 당신, 우리 아버지 병원 입원하신 동안 바빠서 병문 한도 못 갔잖아. 이번에 연차도 많이 남았겠다. 병문 한참 미리 추석도 보낼 겸 우리 오랜만에 울릉도 갔다 오자. 미리 배편을 예매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정신 박힌 인간이라면 미안해서라도 가겠다고 말할 것 같았거든요. 나 배만 타면 멀미를 해서 못 가 전 어이가 없습니다. 결혼 전이랑 결혼 초엔 잘만 탔잖아. 갑자기 그게 무슨 헛소리야? 나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저번에 지인과 낚시 갔는데 배 탔다가 죽을 뻔했잖아. 울렁거리는 건 둘째 치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진짜 누워만 있는데도 힘들었어. 그럴 수가 있어? 아, 갑자기 무슨 멀미가 생겨. 그럼 집에서 애도 좀 보고 있어? 이번엔 어머님한테 맡길 생각하지 말고 힘들다는 남편을 억지로 끌고 갈 수도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그리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말에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군요. 그날 세무서 직원들끼리 단합해 가기로 했어. 애 데리고 못 가? 그리고 우리 어머니 말 안 해도 알지? 저번에도 애 맡겼다고 얼마나 욕을 들었는데. 애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본 것도 오래 있을까 데리고 가. 저는 순간 화가 확 치밀었습니다. 단합해 가는 걸 지금 말하면 어떡해? 당신은 울릉도 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적어도 좀 더 일찍 이야기를 했어야지. 그래야 시간을 빼놓던지 말던지 할 거 아니야? 결국 저는 울릉도, 남편은 단해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 없이 애 둘과 남동생을 데리고 울릉도를 향하는데 순간간 제 처지가 참 우습게 느껴졌어요. 남편에 대한 분노도 치밀어 올랐고요. 친정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건 남편이었는데 그 남편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며 처갓집 오기를 꺼리고 있으니 화가 나는 거. 물론 부모님께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싶은 막막함도 들었어요. 그렇지만 막상 제 고향 땅을 밟으니 그 익숙하고 아름다운 풍경에 마음이 풀렸어요. 그래서 분노도 답답한 도다 내려놓고 여기저기 다니며 사진을 찍어댔죠. 그리고 집에선 가족들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오랜만에 만나니 풍경도 많이 바뀌어 있었지만 부모님이 늙어버린 모습이 유난히 더 크게 다가왔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폰 용량이 가득 차는 바람에 사진을 더 찍을 수가 없었어요. 임시 방편으로 SNS 사진을 올려두고 지우려는 생각에 계속 방치되었던 SNS로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들어갔는데 친구 추가가 되어 있던 신우가 사진을 엄청 올린 걸 발견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사진을 확인하는데 신우가 사진 밑에 이렇게 적어 놓았더군요. 동남아 크루즈 여행이라고. 저는 신우가 보낸 남편과 함께 놀러 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남아 여행을 가본 적 없던 전 부러운 마음에 신우의 사진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 장의 사진을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진 속에는 신우 내외와 함께 제 남편과 시부모가 화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거든요. 사진을 보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남편은 제게 배를 타며 멀미가 난다는 거짓말을 하고는 동남아 크루즈 여행을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을 보니 더 열받았습니다. 다내라더니 그게 아니라 쟤를 쏙 빼놓은 실약 식구들만의 여행이었던 거죠. 게다가 제 울릉도 일정과 똑같은 5일이었습니다. 울릉도에 온 지 이틀 만에 전 세계가 무너지는 절망을 맛보았어요. 설마 남편이 아프다는 친정아버지 병문안도 거절한 채 몰래 시댁 식구들과 해외여행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저는 분노를 키지 못하고 결국 도착한 다음 날 아이들을 데리고 울릉도를 빠져나왔어요. 아버지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는 말을 하고 다시 올 것을 약속하고 나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남동생들과 함께 그 집에 있는 건 좋았지만 가족들에게 남편의 이런 모습과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났던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이 한창 여행 중일 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몇 번을 해도 부재중으로 넘어갔어요. 열받은 저는 전화를 받지 않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죠. 안 받으며 후회할 테니 빨리 받더라고요. 그랬더니 바로 전화가 오는 거였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 나 바쁘니까 빨리 용건만 간다냐고 끊어들킬까 봐 그런지 굉장히 예민하게 굴더니 저는 우선 남편에게 신우가 올린 그 사진을 보냈습니다. 씨한테 사진 잘 봤다고 전해줄래? 잘 나왔더라요. 대멀미가 너무 심하다니. 크루즈 하면서 이겨내려고 훈련 중이야. 그래, 마누라한테 거짓말하고 큰 배 타보니 어때? 좋아. 기분이 막 날아갈 것 같지? 당신 뭐 하는 거야? 이번에 사람 뒤까지 캐고 다녀. 사진 어디서 받은 거야? 내 말 못 들었어? 아가씨한테 사진 잘 봤다고 전해주라고 얘기했잖아. 당신 이제 돈 좀 번다고 날 무시해. 그래서 우리 부모님까지 무시하고 너희 가족만 딸랑 데리고 크루즈 여행 갔니?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아버지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리고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픈 아버지 병원에는 한 번도 오지 않더니 같이 내 고향 한번 내려가자는 그 말이 그렇게 들어주기 힘든 일이었고, 그래서 울릉도에 가고 싶지 않아서 크루즈 여행 갔어. 누가 울릉도 안 가고 싶어서 그랬겠냐? 아니, 솔직히 우리 엄마가 우리 가족만 같이 가고 싶다고 하잖아. 그래서 같이 온 거야? 내가 처가집 피하려고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 그래. 그럼 어머님한테 사있는 가족이고 며느리 가족이 아니야 이 말이야? 무슨 말을 또 그렇게 받아들여?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 아니야. 지금 결론이 그렇잖아. 사위는 데리고 가고 며느리는 안 데리고 간 거 맞지? 그리고 너
은근슬쩍 어머님한테 책임 전가하는데 나한테 두 사람 다 똑같아. 그런 이유로 나 놔두고 간 어머님이나 그런 말에 설득당해서 거짓말로 나 떼어놓고 몰래 간 너나 도대체 뭐가 달라? 그 나무의 그 밥이야. 둘 다 아주 똑같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알아들어야 해. 너 말이라고 다 똑같은 말인 줄 알아? 그럼 내가 그동안 우리 어머니한테 잘했으면 되는 거잖아. 내가 이미 우리 어머니한테 찍혔는데 내가 그 상태에서 뭘 또 어떻대? 그럼 당신은 내가 어머님한테 잘못해서 나 놔두고 가족들끼리 크루즈 여행 다녀온 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 차라리 그 기회에 나랑 어머님 살좋게 만들어주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우리 아버지 데리고 여행 갈 생각은 커녕 처가집 가는 거조차 질색하는 거 보니 당신이 나랑 우리 집을 얼마나 하찮게 생각했는지 안 봐도 뻔하네. 내가 이런 인간이랑 여태껏 살맛 대고 살았다니 진짜 소름 돋는다. 넌 무슨 소리를 그렇게 막 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나랑 이혼하자는 거야? 어디? 이혼해봐. 이혼하면 너만 손해야 알아들어. 그래, 그럼 어디 한번 이혼해보자. 내가 손해인지, 당신이 손해인지. 그럼 우선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지? 우리 신혼집 말이야. 그거 내 명의인 거 알지? 당신은 단 한 푼도 없으니까. 당신 한국 들어오기 전에 팔아버려도 문제 없겠다, 그치? 우리 곧 이혼할 거잖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집에 내 짐도 있거든. 그건 건들지 마. 내가 알아서 잘 포장해서 갈 거니까. 싫거든 난 당신이 우리 아버지가 마련해준 내 집에 들어오는 거 사양이야. 당신 손탄 물건들 꼼꼼하게 정리해서 시에게 보내줄게. 그러니까 우리 집에 다시 들어 생각하지 말고 곧장 시댁으로 가. 결국 그날 저는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틀을 꼬박 정리를 하고서야 남편의 물건을 모두 이 집에서 덜어낼 수 있었어요. 있었죠? 남편과 대화를 하면서 이미 남편에게 실망이 더욱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일은 용서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미 남편이 저와 저희 친정집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이랑 이혼할까 싶어요. 왜 무슨 일이 있어 있는데 아버지한테 말 못하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아니, 우리 가족한테 이럴 수 있나 싶어? 대체 무슨 일인데? 내가 이혼까지 들먹여? 내가 아버지 병문안 가자고 울릉도에 같이 가자고 했거든. 그런데 요새 늙어서 배멀미가 심하다며 거절해놓곤 나 울릉도 들어간 동안 시댁 식구들이랑 크루즈 여행 갔더라고. 뭐 너랑 애들을 떼놓고 갔단 말이야? 내가 아니 우리 가족이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정말 너무하구나. 너무해. 기본도 안 된 놈을 그동안 사이라고 불렀으니 이거 참 답답하구나.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 걱정할 때야. 지금 내 귀한 딸을 데려다가 이렇게 마음고생시키고 뒤통수 칠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을 시켜줬겠어.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됐다. 당장 헤어져. 내가 뭐가 모자라서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랑 살아. 잔정이 많은 아버진 그동안 줬던 신뢰만 배신감도 컸던 모양이었어요. 당장 이혼하라는 요령에 저도 놀라 아버지를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가 절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 거죠.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4박 5일 동안 저는 바쁘게 움직였어요. 남편의 짐을 모두 챙겨 용달을 실어놓고 시댁으로 보내기로 예약을 해놓았어요. 그리고 전문 변호사도 만났죠. 상담 후 이혼 소송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 사이엔 아무런 애정도 남지 않았고 정도 없었고요. 정이란 게 있었다면 남편이 절 떼어놓고 시댁 크루즈 여행에 혼자서 가진 않았을 테지요. 남편은 4박 5일 중 마지막 이틀 동안은 끊임없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설마 벌써 짐을 쌌냐? 짐은 어떻게 했냐? 그런 이야기만 계속하더군요. 저는 답변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와서 확인하라고 했죠.
저는 답답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답답한 건 제가 아니라 한국으로 당장 돌아올 수 없는 그 망망대해에서 크루즈 여행을 하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돌아온 날, 저는 연차까지 쓰고 집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분명히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도락 비밀번호를 바꾸고 집안에 있던 제 귀에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몇 번 비밀번호를 누르다 실패하자 배를 눌러대더군요. 인기척이 업자, 열쇠 기술자 업자를 불렀다고 밖에서 그 업자와 이야기를 하고 업자가 도어락을 열려고 하자 제가 안에서 냅다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열지 마세요. 억지로 열면 죽어. 침입으로 신고할 겁니다. 제 소리에 결국 그 업자는 돌아갔고 남편은 열받은 듯 밖에서 저를 향해 따지더군요. 도대체 이게 무슨 몰상식한 짓이야. 야, 여기 당신이랑 나랑 같이 사는 집이라고. 이런 식이면 나도 신고할 수밖에 없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여길 들어와? 그리고 당신 집 고스란히 싸서 시댁으로 보냈어? 시댁 가서 편하게 살아. 우리 집에서 불편하게 살지 말고 저는 불편한 심기를 참지 못했고 남편에게 소리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열리받아서 돌아가실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굉장히 저자세로 나오더군요. 여보, 우리 대화 좀 하자. 내가 정말 당신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보일진 모르겠지만 나 이렇게 무릎까지 꿇었어. 진심으로 사과할게. 그러니까 나 지금 집에 들어가게 해줘. 중요한 물건이 없어서 여기 온 거야. 그 우리 금고 안에 내가 물건을 하나 넣어 놨거든. 그거 나한테 정말 중요한 물건이니까. 그것만이라도 제발 내 목숨과도 같은 거란 말이야. 그것만 찾으면 금방 돌아갈게. 아니면 당신이 지금이라도 금고 안에 있는 그 장부 찾아서 나한테 주면 돼. 그거만 돌려주면 정말로 이혼하면서 당신이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각서도 써줄 수 있어. 무척이나 수상한 남편의 사과였다. 사과의 상황이 아닌데 무릎까지 끌어가며 저러니 저마저도 당황했죠. 정말 중요하긴 중요한 거였나 봅니다. 간절한 목소리로 그것만 돌려주면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며 애원까지 했으니까요. 저는 남편의 모습에 수상함을 느끼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금고는 아주 작았어요. 안방 붙박이장 깊숙한 곳에 우리는 보관하고 있었고 거기엔 집계약서와 귀중품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거기에 장부 같은 걸 놓았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장부를 꺼내 보았어요. 남편이 직접 작성한 장부와 수첩 같은 것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곧바로 그 장부를 꺼내 살폈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펼쳐본 순간 깜짝 놀라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안에는 남편이 누군가에게 돈을 준 내역들이 적혀 있었어요. 날짜마다 특정 사람들에게 적게는 300만 원부터 많게는 1000만 원 정도까지 흘러 들어간 것이 적혀 있었어요. 그건 바로 뇌물이었습니다. 남편은 세무사로 일하면서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세무 공무원들에게 그동안 잘 봐달라고 뇌물을 바치고 있었던 거였어요. 남편이 세무사로 일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유명해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뒤에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어 의뢰인들의 세금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거였죠. 결국 의뢰인들의 탈화비를 서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게다가 남편을 도와준 공무원들도 공직에 있으면서 뇌물을 받아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의 탈세를 도와주고 있었던 거였고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묻을 수도 있었지만 너무도 큰 사안이었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수도 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생각을 결정짓게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죠. 어느 날 우리 집 등기가 하나 날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고 열어봤더니 저는 그 등기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거기엔 남편과 어떤 여자의 나 뜨거운 사진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 등기를 보낸 사람은 바로 사진 속 여자의 남편이었고 그 남자는 자신의 아내가 바람 피우는 걸 눈치채고 뒷조사를 하다가 상대방이 제 남편인 걸 확인하고 제게 외도 사실을 알리려 등기를 보내왔던 겁니다. 나 몰래 그동안 2달 동안 바람을 피우고 있던 걸로 보였어요.
참 쓰레기 중에 대한민국 최고의 쓰레기 아닌가요? 우리 집안은 우습게 보고 비리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바람이라 아주 3단 콤비로 악행을 저지르고 다녔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비리에 대한 제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공익제보를 하게 되었고 이혼 소송도 같이 진행하게 되었죠. 남편 놈은 외도 사실이 다 밝혀졌는데도 아주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여보, 오해야 오해. 그냥 오빠 동생일 뿐이야. 정말 아무 짓도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혼만 하지 말자.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한 거 알잖아. 지랄하고 자빠졌네. 사랑, 넌 이게 사랑이냐? 왜 이젠 비리로 콩밥 먹을 것 같으니까 수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야? 누워도 그럴 마음 없으니까 평생 감방에서 콩밥이 쳐드셔 이 썩을 놈아. 그렇게 남편 놈에게 저주를 퍼부었더니 어느 날 시모가 찾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예면은, 아가, 내 부탁이다. 제발 우리 아들이랑 이혼만은 하지 말아줘. 솔직히 남자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한 번씩 실수할 수 있지. 나 보어서라도 한 번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지금 깜방 들어가게 생겼는데 내가 챙겨줘야지. 누가 챙겨주겠니? 내일이 부탁하마. 아줌마, 아줌마, 보면 더 화딱지 나서 영원히 그놈을 격리시키고 싶거든요. 꿈도야 무지시네요. 오늘부터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당신 집안 같은 기생충 집안이랑 그 영원히 상종하고 싶지 않으니까 제발 양심이라는 걸 달고 사세요. 예면은, 아면으아, 저는 시모가 애타게 절 불러도 무시하고 쫓아내 버렸습니다. 저의 결혼 생활은 이렇게 막을 내리게 했어요. 제가 이 일들을 겪으면서 생각한 건 세상에 참적반 화장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상황이 많다는 겁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것, 그런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까지. 이 한 번의 결혼 생활로 저는 인간의 추악한 본성을 너무나 많이 본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을 정도네요. 게다가 결국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들이 쌓아올린 걸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며 욕심이라는 게 사람을 결국은 망하게 만든다는 것도 알게 됐죠. 세상에는 천벌이라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존재하는 거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천벌의 결과 전 남편은 징역 1년 6개월을 받아 현재 6개월째 복역 중입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세무신고와 조사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은 세무 공무원들은 공직에서 파면당하고 결국은 전 남편과 나란히 구속되어 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나라 녹을 먹는 공무원이 비리를 저질러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사로이 이득을 취했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남편과 2달간 바람을 핀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을 걸어 상간녀 아는 꼬리표를 달게 했습니다. 한 달을 만났든 2달을 만났든 상관이라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남편은 결국 저와 이혼하고 아이들 친권과 양육권까지 모두 뺏겼습니다. 지금은 간방에 눈물 저은 콩밥을 먹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뭐 후회하든 말든 상관은 없네요. 그리고 신우는 사진 한 번 잘못 올렸다는 이유로 시모와 시부의 욕을 얻어먹고는 결국 시댁과 인연을 끊다시피 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시모와 부는 저와 전 남편이 잊주던 용돈은 받은 대로 족족 다 써버리는 바람에 결국은 전 남편이 세무사가 되기 전처럼 가난에 찌들어 산다고 하더군요. 저희 친정에서도 저희 이혼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한 번씩 집으로 오셔서 아이들도 돌봐주시고요. 아버지 건강도 많이 좋아지셔서 얼마 전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제주도로 놀러도 갔다 왔답니다. 오히려 남편 놈과 헤어지니 일이 쑥쑥 잘 풀리는 것만 같네요. 우리 아이들도 아빠의 빈자를 느끼지 않고 잘 자라주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비록 이혼녀라는 꼬리표를 달고 평생 살아가야겠지만 두 아이 엄마로서 멋지게 살아가도록 더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힘들 때는 가족들이 곁에 있으니까요. 좋을 때만 가족이라 말하는 그런 빈 껍데기는 저에게 필요 없다며요. 저에겐 언제나 서로를 위해 자신들을 희생해 줄 수 있는 좋은 가족이 있거든요. 그리고 전 금전적인 것에만 눈이 먼 가족보단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가족이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과 진정한 사랑과 걱정, 행복을 나누세요. 그러면 삶이 조금은 더 아름다워 보일지도 모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붙여야 하는 문장 부호는 지우지 말아주세요.